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무비 하크의 김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화 보시는 동안 밖에 비도 오고 해서 좀 이런 날씨와 잘 맞는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요. 오늘 감독님 모시고 이 영화의 제목 비스트, 어떤 이 비스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이 어두운 사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각각의 어떤 인물들이 품고 있는 어떤 그런 어두운 내면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지, 그 영화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비스트의 감독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나리오 쓰고 작업하기로 하고 오늘이 아마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 첫 공개 날이라 너무 긴장이 많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 주변이 없어서 아까 언론 시상 때도 너무 말실수도 하고 이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익스트림 무비 루팅 회원입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그 네이버 메인 페이지보다 익스트림 무비를 많이 들어가는데 살살 잘 써주십시오. 네, 살살. 네, 이 비스트는 그 어떤 사건을 겪는 두 형사의 어떤 이야기고, 이제 어떤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그 두 남자의 어떤 갈등, 어떤 대립, 또 이런 구성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 이야기의 어떤 시작, 어떻게 또 시작이 되면서 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셨는지. 일단 카메라가 없으면 제가 되게 편한데 갑자기 눈앞에 제 공포증이 있습니다. 처음 제안받았을 때 이제 이게 오르페도르 36번가라는 프랑스 영화의 리메이크작인데 처음에 그 영화를 제안받고 영화를 봤는데 약간 그 70년대 프렌치 누아르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되게 매력적인 영화였었어요. 근데 약간 스토리상에 조금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프랑스에서는 실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화를 바라보는 이제 자국 국민들의 이거 어떤 정서와 뭔가 다른 면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의 두 남자의 어떤 좀 엇갈린 관계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두 사내의 어떤 그 총을 든 남자와 그 돌아서 가는 그 남자한테 총을 겨누면서 소리 지르는 남자의 그 어떤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도 이제 그 엔딩을 놓고 그 장면 때문에 사실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리메이크 제안은 좀 몇 번 받았었는데 리메이크 작업이 장단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리메이크 그냥 똑같은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잘 선뜻하지 않는데 이 영화는 그 엔딩이 되게 모호한 그 엔딩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작 있는 영화를 리메이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어떤 한국적인 어떤 그런 정서에 맞는 어떤 그런 구성이 또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점에 좀 이런 한국적인 어떤 정서나 이야기, 인물에 대한 어떤 구성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잡아놓은 그 리메이크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작의 정서는 유지하되 내용은 바꾼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방언은 칼날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이번 영화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이제 사건이 바뀐 거죠. 그 원작 영화는 금고털이범이 나오고 기관총으로 막 차를 부시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데 한국에서는 무슨 새마을금고를 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뭔가 총격전 노리고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뭔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정서적인 접근을 하기로 마음 먹고 그다음에 그 원작 영화에서 가져온 틀이 두 사내의 관계와 그다음에 초반에 나온 우리 영화에서 춘배 역할을 한 전혜인 씨가 맡은 그 역할, 그 정보원 초반에 정보를 주는 그 정보원의 관계
뭐 요 정도의 틀을 가져온 건데 저는 약간 그 원작 영화를 보면서 살짝 제가 궁금했던 건 그 정보원이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그 원작 영화에서는 별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활용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인물들의 관계, 엇갈린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춘배로 인해서 약간 그 시한폭탄 같은 존재잖아요. 걔가 나올 때마다 뭔가 좀 긴장 관계가 더 새롭게 생기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제목 비스트. 영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뭐 사건이 있고 뭐 어떤 전반적인 어떤 영화의 감독 어떤 분위기나 어떤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캐릭터들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어두운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비스트라는 어떤 제목을 어떤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하고 싶었는지. 여기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분위기인가요? 청심환도 못 먹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양주도 먹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비스트, 처음에 시놉시스를 이제 같이 작업하기로 하고,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안받고 저는 되게 우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작하시는 분한테 제가 하면 어두워진다. 제가 하면 분명히 무거워지고 어두워질 텐데 왜 자꾸 저한테 이러시냐.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드렸어요. 좀 더 경쾌한 영화를 만드시는 분도 많은데 근데 그때는 뭐 다 괜찮다고 하셔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시놉시스를 쓰고 제목을 제가 시나리오 쓰고 제목을 비스트라고 해서 박아서 갔더니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이걸 일단 개봉할 때 제목부터 바꿀게요. 그래서 저는 제 느낌에는 개봉할 때 비스트로 할 것 같아요 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왜 니체의 말 맨날 하는 그 말을 사실 쓰고 싶진 않지만 결국 이제 엔딩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판들이 짜여져 있는데 그 엔딩에서 두 남자가 서 있는 그 모습에서 거꾸로 출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짜나갔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실 비스트라는 거는 뭐 여기 지금 완식이라는 그 연쇄살인범도 나오고 또 어떤 본인이 이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사실 뭐 조그만 나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한수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까 열등감에 혹은 시기심에 혹은 뭐 승진에 대한 욕망이 있는 한 형사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가지만 사실 민태가 제일 상처받는 거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 상과장으로부터 한수는 너를 고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에 그러니까 제일 그 인간의 마음에 깃든 어떤 악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뭐 비스트냐라고 뭐 그것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그 인간의 그 부검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마음속에 짐승 한 마리씩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그 대사를 쓰면서 이제 비스트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제목이 있었나요? 아마 마지막에 제작사 측에서 여러 가지 뭐 공모를 했다가 마지막에 나온 제목이 이제 악수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악수를 두었다는 얘기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악한 짐승 뭐 이런 개념에 악수라는 제목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약간 곽경택 감독님 영화 같은 제목 같은 곽경택 감독이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왠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전에 블라인드 시사 했을 때 뭐 설문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악수가 높았었어요. 근데 제작사 대표님의 과감한 용단으로 비스트 제목을 그냥 고수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비스트라는 제목이 훨씬 더 저는 이제 좋은 것 같은데요. 뭐 박형대 감독님은 그 제목을 안 하셔도 아주 팬입니다, 진짜.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 비스트라는 제목 자체가 주는 느낌이 이제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강한 느낌이 드는데요. 뭐 감독님이 말씀하실 때 뭐 경쾌한 영화를 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또 뭐 미녀와 야수 같은 이런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가장 이제 관객들에게 어떤 이야기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는 어떤 캐릭터, 인물들인데 이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야기의 어떤 주축이 되는 어떤 두 인물은 두 남자애 같은 경우는 성격이 너무 이제 상반돼서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흥미롭고 또 뒤로 가게 되면은 또 인간적인 면모도 나오기도 하고 또 거기서 뭔가 좀 뉘우치면서 반성을 하면서 뭔가 좀 협조를 할 것 같은데 또 전혀 다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캐스팅을 하셨는지. 사실 뭐 이성민 배우님은 이제 저랑 세 번째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예전 제일 처음에 베스트셀러라는 영화 할 때 그때 이제 저희 그 작은 그 조연이셨는데 그때 이제 모니터 뒤에 이렇게 좀 대기하시느라고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굉장히 그 정말 그 눈두덩이 이렇게 축 내려와가지고 정말 뚱한 얼굴로 앉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눈두덩이 그때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얼굴을 언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때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선배님한테 이제 우리 다음에 또 영화 제가 몇 편 찍을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은 언제든 또 한번 같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방황의 칼날 할 때도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눈두덩이 때문에 캐스팅을 한 번 더 했죠. 제 선배님 눈두덩을 되게 사랑하는데 그 눈두덩 안에 왜 혹부리 영감의 혹처럼 그 눈두덩 안에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눈두덩이 튀어나왔다 들어왔다 이런 거 보시면 아마 그 일부러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영화를 쓰면서도 사실 뭐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거는 사실 우리의 영원한 고전 그 히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서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가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최민식, 한석규 뭐 이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바로 독립영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업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연령대를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바로 들으면서 바로 이제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게 늘 함께하는 지금은 사실 세 번째 같이 하게 되면서 이성민 배우는 저의 뭐 영화적 동반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는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영화 대본 해석력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영화 시나리오들을 보면 항상 그 명확한 게 잘 없어요. 민태도 그렇고 한수도 그렇고 한수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민태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민태는 승진을 위해서 이런 승진의 욕망이 큰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한수한테 얘기하듯이 범인 미진이를 잡고 싶은 것만 그 미진이 죽인 새끼 그 새끼를 잡고 싶은 것뿐이야 이것이 진심인지 이것이 진심인지 이게 사실 경계에 서 있는 그 모호한 감정들을 성민 선배는 이제는 사실 제일 잘 이해해 주시는 파트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재명 배우님은 이제 제가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뭐 배우분들의 연기가 뭘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러니까 연기 스타일이 되게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굉장히 섬세한 연기를 하고 계시는 걸 보고 한국에도 이런 배우가 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되게 놀랐었는데 밑에를 쓰면서 사실 유재명 선배도 제일 순위였는데 바로 그 선배님 생각하고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제 정확한 감정을 내보이지 않잖아요 겉으로. 그러면서 되게 섬세한 감정을 얼굴에 다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민태하고도 닮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촬영하면서 보니까 실제 성격도 민태랑 좀 비슷한 면이. 그러니까 본인도 선배님도 나 좀 비슷한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민태를 사실 누구보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누구보다 정말 많이 준비를 해오시고 정말 섬세한 연기를 하시는데 에너지는 정말 많으셔서 정말 많이 준비를 하세요.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 섬세한 민태의 감정을 정말 잘 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만약 지금 중후반에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제 분량상 민태 하룻밤이 빠졌어요. 하루가 빠졌는데 그때 연기는 정말 최고인데 안타깝게도 못 보시겠네요. 좀 또 배우는 어떤 파격적인 어떤 변신이라고 하면 또 변신인데 전해진 어떤 그 춘배예요. 그 역할은 굉장히 이제 그 배우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캐스팅을 이렇게 하셨는지. 춘배 역할은 사실 처음에 신화 쓸 때는 역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한 이미지는 이제 옛날 20대 한 10년 전에 유승범 같은 생양아치의 남자였는데 아무리 누시고 찾아봐도 이제 유승범 같은 느낌이 그런 생양아치는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에너지 넘치는 배우잖아요. 그 유승범 배우는. 그 생양아치가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그러니까 극에서 다른 에너지가 좀 돌출되고 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약간 좀 시한통닭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생각했었는데 남자 배우들을 쭉 계속 생각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전혜진 배우님하고 이제 한번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혜진 선배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혜진 선배님이 사실 약간 와일드한 면도 좀 있고 여성스러운 면도 있는데 여성스러운 면은 처음에는 못 느끼고 약간 좀 거칠고 삐딱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근데 그 이상한 거에서 되게 이상한 또 제가 에너지를 느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다. 뭔가. 근데 그 이상한 에너지가 굉장히 되게 묘하게 이제 뭔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혜진 씨한테 할래? 라고 이제 바로 물어봤는데 혜진 씨가 뭐? 그럴까? 이러면서 이제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정말 그 이상한 에너지를 보고 이 이상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겁도 없이 갑자기 합계!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캐릭터에 대한 반응은 어떠셨나요? 어떤 전혜진 배우님이 하신 춘배. 결과에 대해서? 결과라기보다 극 중에서 어떤 그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약쟁이의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연기를 하신 배우분이 이제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배역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배우분들한테 이제 특별하게 특별한 요구는 하지 않아요. 그 전체적인 컨셉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영화는 해석의 전쟁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 하니까 그렇게 보이던데, 그러니까 촬영 감독, 조명 감독 같은 시나리오를 여러 명이 봐도 사실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부분 어떤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배우도 마찬가지고 스태프도 마찬가지인데 촬영이 해석하는 그 영화와 조명이 해석하는 영화와 미술이 해석하는 영화와 또 제가 이제 원래 짜놓은 판과 그것들이 그러니까 해석을 각기 달리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것을 재조합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연기를 준비해 오시면은 제가 허용치 안에 들어오는 한에서는 그분의 연기를 보고 다시 시나리오 써요. 그날 밤에 수정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열려있는 작업을 하는 편인데 전혜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아마 영화 보셨겠지만 이상하잖아요. 저도 첫날 첫 장면을 찍는데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찍을 때 제가 너무 좋아했던 장면이 한수가 무슨 일이야라고 할 때 전에 춘배가 타세 얘기해. 그러니까 얘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타세 얘기해 하면서 이제 고개를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툭 하는 이 모습이 있는데
그 장면을 찍는데 너무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니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차를 타게 할 건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한 고갯짓이 제가 설득이 된 거예요.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설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연기를 하세요, 정말. 근데 본인도 약간 좀 이렇게 이 분장,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이 저렇게 분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도 약간 좀 이렇게 맛이 가나 봐요. 그래서 되게 하여튼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고 항상 그 춘배가 나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다른 에너지를 좀 뿜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세 명의 캐릭터는 이제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인물,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인물,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떤 폭탄 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한 명의 어떤 인물이죠. 이제 종찬, 최다니엘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인데, 이 세 명의 어떤 캐릭터 굉장히 이제 좀 튀고 강렬하고 좀 센 느낌이라서 그 종찬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런 어떤 팽팽한 어떤 그런 느낌을 조금 잡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캐스팅과 좀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종찬은 최다니엘 배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라기보다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배우인데, 그때도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생겼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굉장히 바른 생활 사나이고 근데 되게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에너지가 밝은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이제 다 보셨으니까 이제 중간에 어떤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초반에 어떤 좀 분위기를 약간 좀 밝다라기보다는 좀 에너지가 좀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다니엘 배우가 생각이 나서 근데 사실 주인공도 하는 친구인데 이미 주연 배우로서 자리 잡고 있는 친구인데 설마 밑전에 본전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되게 고마웠죠. 되게 고마웠고 다니엘이 이제 초반 제일 첫 장면에 이제 오마다 바에서 장미꽃을 들고 가는 장면을 찍는데 제가 이제 지난 얘기로 스웩을 걸을 때 좀 약간 스웩을 좀 넣어서 걸어라. 근데 걔가 스웩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좀 리듬감을 타라고 스웩이 꽂혀가지고 스웩이 뭘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몰라서 그날 엄청 헤맸던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근데 뭔가 하여튼 좀 중심을 그러니까 이름 없는 배우가 하게 되면 시선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시선을 가져가면서도 너무 튀지 않으면서 그 안에 녹아 있는, 그리고 한수하고의 좀 어떤 그 형제 같은 좀 이렇게 오랜 파트너 관계 같은 좀 동생, 그러니까 그 종찬의 사고로 인해서 한수가 가진 어떤 감정까지도 고려한 그런 캐스팅이었는데 종찬 역할을 최다니엘 씨가 아주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감독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영화가 조금 모호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스릴러 영화들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친절한 영화가 있고 좀 불친절한 영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모호한 어떤 그런 관객의 어떤 좀 이해와 사고 능력 좀 더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럼 감독님이 계속 그렇게 작업을 이제 해오셨다면 그 스릴러 장르에서의 어떤 모호하다는 것, 그것이 가지는 어떤 매력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수와 민태의 과거사. 그러니까 오프닝이 이제 한수와 민태가 과거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틀어지는 결정적인 사건, 그것을 프롤로그로 쓴 적도 있고, 종찬과 한수의 관계를 좀 더 쓴 적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한수의 어떤 전사, 민태가 이렇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하다 보면은 자꾸 그런 걸 빼게 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선명한 것,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것에 제가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사는 삶에서 사실 그러니까 왜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수가 왜 범인을 잡는가가 형사니까라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성 과장이 그러니까 너도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제안을 받는 거고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본인도 사실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느낌이고 거기에 그 범인에 대한 어떤 증오심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그러니까 사람을 좀 그게 좀 사람답다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이제 한수는 이래서 이렇다 뭐 이렇게 되는 관계를 제가 하다 보면 자꾸 제가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꾸 그런 것들은 좀 더 계속 걷어내지고 그러니까 해석을 조금 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저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저 사람은 정말 범인을 정말 잡고 싶은 건가 아니면 저 종찬에 대한 복수 때문인가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그래야 그 사람이 그래야 좀 궁금해지지 않나? 민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감사과가 5년 만이네 하는데 얘가 감사과에 그럼 예전에 감사과 출신이고 한수하고는 예전에 파트너였었다면서요. 파트너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대충 어떤 인간이고 그리고 조직 안에서는 자기 팀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있고 얘는 어떤 제안을 받았고 얘는 근데 또 나 그 새끼 잡고 싶은 것 뿐이야라고 하는데 그럼 저게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는 한수한테 왜 범인 잡으면 승진시켜준다디 그러니까 약간 또 다른 속내를 또 이렇게 뭐 비추고 하는 그 약간 복합적인 인간의 마음이 그게 그 사람을 그냥 어렴풋이 느끼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뭐 현실에서도 비슷한 것이죠. 이 사람이 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만 하더라도 이제 뭐 게시판이 많잖아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글들을 쓰고 튀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영화에서 굳이 또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뭔가 그 사람 당사자가 되지 않은 한 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를 뭔가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도 장르 영화를 좀 즐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이제 둘이 원래는 거기 대사가 있었어요. 민태가 이렇게 한수가 왜 그랬냐라고 하면 민태가 지금처럼 이제 그러게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리고 이제 뭐 너 때문이야. 이건 다 왜 이렇게 나 가만 놔두라고 했잖아. 왜 건드렸어? 뭐 이런 뭐 대사라기보다는 그냥 주절거림이거든. 근데 어쨌거나 그 옥상에서 그 두 사람이 섰을 때 왜 그랬냐와 그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는 그게 이제 사실 영화를 돌아보면 어느 시점부터 이게 시작된 건지 잘 모르는 어떤 느낌을 하고 싶었던 거죠. 제 비상업적인 감독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영화를 투자해주신 투자사 관계자들 감사합니다. 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 민태의 어떤 선택,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이 한수의 어떤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행동을 알게 되면서 뭔가 좀 반성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영화의 마지막 말미를 가게 되면 역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간적인 이성적인 어떤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인물을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다면?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저는 민태가 그 한수를 내려다볼 때 그 얼굴이 그러니까 한수가 살아났을 때를 본인이 못 견뎌. 그러니까 한수를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승진하고 싶어서라기보단 대변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대면할 자신이 없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수를 다시 뭐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배우분들을 모시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배우님, 유재명 배우님, 최다니엘 배우님 세 분을 모시고 계속 비스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셨나? 저보다 배우분들이 훨씬 더 말씀을 잘하세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고 계신데. 네. 그래요?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무대 공포증
제 목소리가 혼자 나가는 거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때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고 그 다음에 투자 받을 때 정말 힘들고 캐스팅할 때 힘들고